그런 그렇게 피해를 당한 분들이 내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네네네. 이제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아예 뒤바뀌어서 오히려 사기꾼이 더 뻔뻔하게 알겠으니까 돈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안녕하십니까, 로얄 법무법인 이태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원하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전청조 사건이 아주 네. 화제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고 네네. 보통 이제 여기서 일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에 속을 수가 있느냐 네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로 피해자분들을 많이 만나보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뭐 피해자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이 뭐 멍청하거나 좀 무식하거나 뭐 그래서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실제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고학력, 고소득 직군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 사건에 이제 피해자가 되는 이유는 결국 한번 의심을 했다가 이게 확신으로 돌아서는 순간에 믿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사기꾼들이 얘기하는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스토리에 빠져들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체크를 몇 번 하다가 맞는 것 같다 하면 그때부터는 완전 이제 확신으로 돌아서는데요.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는 그 사기꾼이 뭐 공모주에 바로 뭐가 된다, 대표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모주를 투자했는데 얼마를 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나 뭐 코인, 또 코인 검색해보면 또 나와요. 그래서 코인 뭐 상장한다 뭐 이러면 이제 진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속게 되는 거죠. 그런 그렇게 피해를 당한 분들이 나중에 종국적으로는 내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청조 사건도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네. 다른 피해자들이 생산이 되는 네네. 동안에도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 고소 사건 이제 진행해 보면 이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라는 그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오히려 뭐 강간 사건이나 어떤 형사적인 폭행, 뭐 상해 이런 거는 직접적인 신체 법익에 대한 침해가 되고 내 몸이 바로 아프잖아요. 근데 사기라는 거는 내가 사기라는 거를 인정하게 돼버리면 내 재산상의 어떤 손실이 확정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지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오히려 변호사들이 어떤 어드바이스를 드려도 그걸 잘 안 듣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달 말까지만 기다려 볼게요, 올해까지 기다려 볼게요, 공모주 결과 나오는 것까지만 기다려 볼게요, 법원 경매 입찰 결과까지만 기다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기 피해자가 사기꾼과 공범이 되는, 마치 한 몸이 돼가지고 이 사기꾼이 막 건강도 막 잃으면 안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됐으면 하고, 심지어는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사기꾼이 너 돈은 그래도 갚겠다, 뭐 내가 파산을 해야 되는데 파산 변호사 비용을 내달라, 막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기 피해자들이 어떻게 보면 빠르게 형사적인 조치를 빠르게 해야지 그 잃어버렸던 돈에 대한 회수도 가능하고 피해 회복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늦다 이거죠 지금. 가끔 피해자들이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걸 내가 들어줘야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그렇죠.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이랑 어떻게 보면 구조가 굉장히 맞습니다. 비슷한데요. 네네. 여기서 지금 너가 피해를 본 금액이 1,800만 원인데 네. 200만 원을 더 보내서 2,000을 만들면 그걸 뭘 해서 돌려줄 수 환급이 있다. 된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건데, 실제 지금 전청조 사건에서도 비슷한 수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계속 어떻게 보면 매몰 비용 앵커링 되듯이 일정 비용이 들어가고 나면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계속 돈을 넣어야지 되는 구조로 가는 건데, 이제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아예 뒤바뀌어서 오히려 사기꾼이 더 뻔뻔하게 알겠으니까 돈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비는 이상한 구조가 되는 경우들이 실무상에서는 많이 발견이 됩니다. 아까 고소를 좀 더 빨리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고소를 내가 빨리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피해자인 게 확정이 되고 네. 그 후속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네. 돈을 오히려 돌려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피해자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사건을 실무에서 했을 때 반대편 사이드에서 사기 사건의 가담자나 사기 피해자 사건을 해보면 이 사람들 심리는 어쨌든 이거를 계속 돌려서 가는 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 누구 돈부터 변제하냐, 그러니까 사기꾼이 돈이 없다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실무에서 보면 사기꾼이 돈은 있습니다. 심지어는 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전체 금액을 변제할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 돈부터 갚냐, 고소하겠다 이러시는 분들 돈부터 사실은 갚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반대편 쪽 일을 해봐도 가만히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잘 돼서 이분들은 별로 컴플레인을 안 한다, 그럼 사실 그분들 돈은 뒤로 계속 미뤄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기 사건 고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줘야 될 돈을 못 줬다는 거는 결국에는 민사 영역에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서 보면 아예 어쨌든 돈 돌려받으면 되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또 어려운 점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다는 건데 그럼 거짓말을 또 보여줘야 되고 그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무상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피해자들이 처음에 기망 행위를 당했을 때 그때는 체증을 할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100%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증거가 안 남아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면은 그 뒤에 이루어진 어떤 정황적인 부분들을 잘 모아가지고 고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의외로 막 몇 억씩 하는 돈을요 정말 계약서 한 장 안 쓰고 카카오톡에 어떤 메시지 하나 안 남기고 정말 구두상으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3억씩 이체를 하는데 그냥 말만 듣고서 아무런 뭐 녹취나 이런 것도 없는데 이체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은 나는 대여금이고 뭐 이거를 잘 못 갚고 있는 거라서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은 어떻게 보면 형사적인 처벌 대상은 아니거든요.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거를 이제 사기꾼들이 잘 빠져나간다 이거죠. 그리고 사기꾼들이 또 어떤 점을 이용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피해를 한 2억을 당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변호사 비용을 더 추가를 하면서 나한테 소송을 걸었을 때 너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추후에 협박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협박을 하고 있을 때는 아직은 고소를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얘는 지금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결국에 사기 사건에서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생각해보면 제가 만났던 의뢰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돈이 많으셔서 저는 이 돈 안 받아도 돼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만 이 사람 꼭 감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돈을 많이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황소처럼 직진만 하시는 겁니다. 합의 필요 없다, 그냥 감옥에 넣어달라. 보통 이제 형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보통 이제 대검 양형 기준이나 이런 거를 보면 한 1억에 1년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나한테 사기를 1억 정도를 쳤다. 그래서 내가 고소를 해서 유죄를 받았다. 그러면 그 친구는 보통 1년 정도를 실형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억에 1년.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는 소득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1년 동안 일을 하면 내가 1억을 벌 수 있느냐 네, 이런 관점에서 네. 보면 내가 그 1억을 벌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을지, 그리고 그 1억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고려하면 사실 굉장히 적은 형량이죠. 어울러서 좀 특이한 부분이 그럼 1억에 1년이니까 100억에 100년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황당한 게 약간 영미법 체계랑은 좀 달라서 오히려 금액이 커질수록 뭐 예를 들면 뭐 우리은행에서 500억 횡령 사건이 났다, 그럼 보통 보면 징역 30년이나 이 정도가 거의 최대로 형량이 선고가 되면 뭐 네티즌 같은 분들이 막 계산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 사람 연봉이 이렇게 따지면 뭐 20억이다, 남는 장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재산범죄를 자꾸 늘리는 그런 어떤 형사사법 시스템 같습니다. 저희 직업이 변호사니까 또 반대편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억울한지 억울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기 또는 뭐 횡령, 배임 이런 재산범죄에 또 연루가 돼서 내가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방어할 수 있는 뭐 팁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요, 일단은 경우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고소를 이미 당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충실하게 조사를 받고 내가 이 피해 금액을 어떻게 변제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실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사기 사건에 연루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이게 사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줄여 나가서 전체 피해 금액을 줄이면은 또 그 부분이 양형에도 반영이 되고 적용 법조 자체가 바뀌는 경우들도 많아서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사실 준비를 해야 돼요. 가장 이제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고서 뭐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되거나 임의적으로 자기 혼자서 돈을 뺏으거나 그러면 이제 재산 문제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사기, 횡령, 배임 이런 사건들도 정말로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이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오히려 이거를 악용해서 어떻게 보면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이라서 민사 채권 소송을 그냥 걸면 되는데 이행 소송을 걸질 않고 고소를 한다 이거예요. 고소를 하는 이유 자체가 압박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너 감옥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돈부터 빨리 갚아라. 어떤 채권의 회수에 대한 관점에서 더 자기가 우월하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이용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저는 형사 사건에 대한 방어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왜냐면 그분이 뭐 사기꾼이거나 횡령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근데 일반인 분들이 내가 큰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많이 하시는데요. 하시죠. 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못 갚을 만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돈을 빌렸는지 그 부분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 상대방이 내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라서 그렇죠. 변호사랑 같이 좀 준비를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을 또 겁니다. 반대편인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사기 사건 수사가 상당히 어려운 게 이게 사업을 하려다가 이게 좌초가 돼가지고 잘 안 된 건지 또는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 건지를 입증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요즘에 막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애매모호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요즘에 문제되는 또 전세 사기가 네네. 있잖아요.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사기인 거 아니냐 또는 네네네. 갭 투자를 아주 소액으로 하면 이게 사기인 네네.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사실은 사기가 성립을 하려면 처음부터 안 돌려줄 그럼요. 생각을 했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요즘에 돈을 못 돌려주는 경우들 정말 많은데 이분들이 사실은 그냥 평범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사실 많거든요. 못 맞아요. 돌려주는 이유가 그냥 전세값이 떨어져서 그것도 네. 그렇고 그냥 이분은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한 기대하고, 거예요. 상승에 베팅을 한 것에 불과한 거죠. 사실. 네. 그래서 그걸 못 돌려줬는데 또 요즘에 만만치 않은 게 바로 전세 사기 고소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하고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찰 수사관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게 수사 건수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찰에서는 수사를 어떻게든 건수를 좀 줄이고 싶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입증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뭐 형사 사기 고소를 한다든지 고소를 당할 상황이 있다든지 할 때 꼭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이랑 같이 고민을 해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요즘에 제가 상담을 해보면 금액이 거의 다 1억은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게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마추어인 이제 의뢰인들께서 혼자 하시다가 무혐의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고소했는데 오히려 사기꾼이 면죄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사실 민사소송에도 괜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꼭 변호사들 돈 같이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